1990년대 중반 북한 전역을 휩쓴 고난의 행군 당시 우리는 뉴스로만 접했지만 그 실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회령의 한 10살 소녀는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잿빛 하늘 아래 꽃제비가 되어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감시, 그리고 얼음장 같은 두만강을 건너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그 어린 소녀는 무엇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자유를 찾아 나섰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북한의 자유를 위한 큰 목소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령 말입니다. 아오지 탄광이 가까워서 그런지 언제나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겨우 10살, 11살 되었을 겁니다. 그 지독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말이죠. 배가 고프다는 말 아시겠습니까?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는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저희 집도 다를 바 없었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어디론가 가셨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먼저 꽃제비가 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리에 앉은 꽃제비 신세가 된 겁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또다시 길 위로 나섰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누가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제 발은 꽁꽁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매일매일 버텨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숨죽이며 버티는 삶이 훗날 제가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이유가 될 줄은 말입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언젠가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고 싶다는 그 작은 소원 하나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장마당 근처는 조심해야 했어요. 쌀 한 톨, 강냉이 한 알이라도 얻어보려고 기웃거리면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등 뒤에서 꽂히는 게 느껴집니다. 한 번은 낡은 신발 한 짝을 주워 신고 가다가 보이부원에게 붙잡혀서 호되게 맞은 적도 있어요. 이 도둑놈 새끼, 어딜 감히 하면서 말이죠. 그냥 버려진 신발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더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골목길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 생각에 눈물이 나다가도 혹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어요. 그들이 듣고 있지는 않을까,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정말이지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으니 말입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됐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야 했죠. 옆집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그저 불평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밤중에 잡혀가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자유를 찾아 죽자고요. 그게 제가 두만강을 건너기로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저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강가에 섰어요. 뼈를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감쌌지만 제 심장은 공포와 기대감으로 더 뜨거웠습니다. 강 건너편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었으니까요. 저 멀리 감시탑에서 비추는 불빛이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인기척 하나에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두만강은 말이 없었죠. 그저 검푸른 얼음덩이들이 으스스하게 깔려 있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귀를 때리고 얼어붙은 강물에선 찢어질 듯한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얼음이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군요. 마치 저를 향해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제 발밑에서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몰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의 공포는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까요? 갑자기 뒤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보이부원들이라는 직감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제 다리는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얼음 깨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분명 저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발밑에 얼음이 굉음을 내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순식간에 제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덮쳤어요. 영하의 강물은 마치 거대한 손처럼 저를 잡아끄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저려왔어요. 이대로라면 얼어 죽거나 강물에 빠져 죽을 판이었죠. 뒤에서는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죽으림을 다해 얼음을 깨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여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온몸으로 얼음과 강물에 맞섰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고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 자유 말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죽으림을 다해 몸을 끌어올리고 또다시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온몸에 밀려오는 고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넜다고 모든 위험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땅은 낯설었고 그곳엔 또 다른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두만강을 건넜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엔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중국 땅은 또 다른 감옥이더군요. 강을 건너자마자 브로커가 안내한 곳이 지하 쪽방이었는데 햇볕 한 점 안 드는 습한 곳이었어요. 흙벽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거기서 다른 탈북민 몇 명하고 같이 숨어 지냈습니다. 밤에는 위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그대로 북송 아닙니까? 북송되면 아시죠? 그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린다는 걸. 그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혀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쥐새끼들조차 제 옆을 스쳐 지나가도 혹시 누가 본 건 아닌가 싶어 온몸이 경직되곤 했어요. 밥을 먹어도 이게 넘어가는 건지 많은 건지 목구멍에 걸려 서걱거리는 기분이었죠. 브로커들은 또 어떻고요? 처음엔 남조선까지 보내주겠다고 온갖 달콤한 말을 늘어놓더니 막상 중국에 들어서니 태도가 싹 변하더군요. 저를 자기들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보는 겁니다. 돈을 더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말을 안 들으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정말이지 그때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 믿었던 브로커에게도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날은 또 다른 브로커가 찾아와서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더군요. 더 안전한 곳이라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시키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끌려가야 했습니다. 밀폐된 짐칸에 실려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제 생명이 마치 짐짝처럼 다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과연 자유를 향한 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누군가 건네주는 밥 한 끼, 낯선 이의 무심한 한마디에도 감사해야 했고 동시에 경계해야 했습니다. 제 눈빛 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그리움,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남조선 땅을 밟겠다는 도끼가 함께 서려 있었을 겁니다. 중국 땅은 끝이 없는 미로 같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건 북한에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떻게든 남조선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아이고, 제가 여기 남조선 땅을 밟다니요. 믿어지십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게 무슨 꿈결 같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저 굶지 않고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 아래 서 있다니. 공항 문을 나서는데 쨍한 햇살이 눈을 때리더군요. 서울이라는 도시, 그 높은 빌딩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했어요. 길거리엔 차들이 물밀듯이 다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삐 걸어 다니는데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들 자기 갈 길 가는 모습이 참 신기하더구만요.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나니 몇 년 묵은 때가 다 벗겨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구만요.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도 제 눈에는 자꾸만 고향 집 마당에 피어있던 봉선화가 아른거렸어요. 아바이, 어마이, 동생들 그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잘 살게 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밤낮으로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유를 얻었다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걸 말입니다. 담당 지도원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부터 탈북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남한 사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말이 쉽지.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긴 모든 게 다르고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물건 하나를 사도 돈을 내고 버스를 타도 돈을 내고 예전에는 다 배급받거나 장마당에서 물물 교환하던 게 익숙했는데 말이죠. TV에서 보던 남조선 드라마 속 세상은 멋있고 화려하기만 했는데 막상 제가 그 안에 들어와 보니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말씨도 다르지,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지, 아는 것도 없지 솔직히 두려웠어요. 어쩌면 이 넓은 세상에 저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여기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다시 만날 날이 왔을 때 제가 부끄럽지 않게 그들 앞에 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넓은 남조선 땅에서 저는 이제 한 발짝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지만 저에게는 자유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저 철민이 이 남조선 땅에서 기어이 제 꿈을 펼쳐 보일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남한에 오니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자유의 땅에 왔으니 이제는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냉정하더군요. 정착 초기에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고 적응해야 할 것도 많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지 뭡니까? 그러다 운 좋게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박성철 사장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겨우 자리를 얻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몸에 밴 성실함이랄까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 시간 지나서도 회사에 남아 이것저것 배우고 정리하고 그랬어요. 탈북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으니 남들보다 2배는 더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는 농담도 건네고 회식 자리에서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시던 사장님이 저한테는 늘 표정이 굳어 있었지 뭡니까? 제가 혹시 말실수를 한 건가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건가 싶어서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대뜸 그러시는 겁니다. 철민 씨,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저는 얼떨결에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사장님. 하고 대답했죠. 그러자 사장님은 픽 웃으시더니 아, 탈북민이었지 참. 어쩐지. 하고 말을 흐리시더군요.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더군요. 햄 선물 세트, 참치캔 세트 같은 것들이었죠. 다른 직원들은 자기 책상에 놓인 선물을 보며 좋아하고 서로 감사하다며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저는요, 제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일할 뿐이었어요. 설마 했죠. 혹시 나중에 따로 주실 건가 아니면 제가 못 본 사이에 놓고 가신 건가 하고요. 그날 퇴근 무렵 사장님이 저를 사장실로 부르시더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선물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의 노고를 알아주시는 건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앉히지도 않고 서 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민 씨,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너 같은 탈북민은 이 사회에서 절대 성공 못해. 그 말이 제 귀에 꽝 하고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너희들 사고방식으로는 여기 사람들 따라잡기 힘들어. 여기가 어디 북한인 줄 알아?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사회라고. 너희들이 뭘 알겠어? 어설프게 노력해봤자 결국 제자리 걸음이야.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주는 일이나 열심히 해. 제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눈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 뭡니까? 북한에서 온갖 서름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저는 그저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가 하는 서러움이 북받쳤어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나왔지 뭡니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 같은 탈북민은 절대 성공 못해. 하지만 그 모욕이 저에게는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지 뭡니까? 두고 봐라, 박 사장. 기어이 성공하고 말겠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맹세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고 편견에 가득 찬 그 오만한 얼굴을 언젠가 꼭 꺾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때 그 모욕이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었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박 사장 그 인간이 내래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줬을 때 말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디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고난의 행군도 버텨냈고 죽을 고비 넘겨 탈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깟 말 몇 마디에 주저앉을 내가 아니디요.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손으로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지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낮에는 죽어라 회사 일하면서 돈 벌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등록해서 IT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지비요. 솔직히 나이도 있고 컴퓨터라는 게 북한에선 꿈도 못 꿀 거였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키보드 두드리는 것도 어설프고 영어는 또 왜 그렇게 많던지. 그래도요. 북한에서 굶주림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던 그 도끼, 아오지 탄광 같은 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끈기, 탈북할 때 감시원들 눈 피해서 첩첩산중을 해치던 그 냉철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내 자산이 되더군요. 밤새워 코딩하고 주말에는 온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었지 말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대충 때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비요. 아이디어를 내면 이건 안 된다. 시장성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고요. 어떤 때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 뭘 안다고 IT 사업을 하느냐는 비아냥도 들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디요. 내 고향 가족들 생각,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온 내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지 말입니다. 밤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씨름하고 때로는 혼자 술잔 기울이면서 눈물도 훔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길이 보이더군요. 북한에서 살면서 겪었던 불편함, 부족함, 정보의 갈증 같은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저만의 작은 IT 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처음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지 말입니다. 직원이라고는 나 혼자였고 사무실도 겨우 작은 칸막이 하나 빌려서 시작했지비요. 하지만 내 기술과 내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 제 사업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단단하게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지 말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대표 소리도 듣고 삽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남조선 땅에 발을 디딘 지도 벌써 강산이 변할 만큼 시간이 흘렀더군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도, 잠 한숨 편히 자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지던 때였죠. 하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어이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주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 죽으림을 다해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힘들 때마다 북조선에서 굶주리던 제 모습, 감시원의 눈을 피해 도망치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더군요. 아시겠습니까?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달려들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다 운 좋게 작은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죠. 하지만 북에서 배운 끈기와 눈치, 그리고 여기서 배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접목하니 생각보다 길이 보이더군요. 그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여기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 조금씩 제가 일군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공이라는 것이 제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어느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번듯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벌어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업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스스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북조선의 한 농부가 이렇게 은빛으로 반짝이는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를 직접 몰고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 말입니다. 이 차에 앉아 핸들을 잡을 때마다 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차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제 삶의 역경과 성공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중요한 사업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벤츠의 안락한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죠. 문득 저 멀리 익숙한 듯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큰 건물 앞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고 있는 한 남자였죠.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그 남자 옆을 지나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가더군요. 제 차에서 내리자 남자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내리는 소리에 그제야 고개를 돌리더군요. 순간 그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화려한 벤츠와 말끔하게 차려입은 저의 모습 때문에
설마 제가 그 탈북민 리철민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모양입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 남자의 얼굴에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군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제가 이 남조선에 처음 왔을 때 저를 한심하게 여기고 깔보았던 박성철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 그것도 자신이 상상조차 못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벤치에서 제가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 저를 보며 탈북민 주제라고 비웃던 그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에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저를 보며 눈을 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승리감일까요? 아니면 그저 담담한 회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몇 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자리였죠. 제 이름으로 된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저는 제 비서가 건네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딩동 하는 초인종 소리에 비서가 들어와서 손님을 안내해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직접 만날 필요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때는 제가 직접 마주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 무의식 속에서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제가 기억하던 그 박 사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회색빛 얼굴에 어깨가 축 처진 양복 차림.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있더군요. 아마 어디선가 영업이라도 뛰다가 온 모양이었어요. 제 비서가 그를 안내하며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하고 소개했을 때 박 사장은 저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경악스러운 표정이라니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듯한 얼굴. 박 사장은 제가 맞는지 아닌지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제 자리에 편안하게 기대어 그를 바라봤어요.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을 거예요. 그건 복수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그저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제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 같은 것이었죠. 박 사장님, 오랜만이시죠? 제가 먼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어요. 박 사장은 제 목소리를 듣고서야 현실을 직시한 듯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저 탈북자 새끼는 절대 성공 못해. 기껏해야 막노동이나 하겠지. 저런 것들은 이 사회에 적응 못해. 그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권했어요. 앉으세요, 박 사장님. 그는 마치 죄인처럼 의자 끝에 겨우 걸터앉더군요. 저는 그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 굶주림에 허덕이던 순간들, 남한 땅에 와서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꿈꾸던 그 모든 날들 말이에요. 박 사장은 그때의 저를 보면서 제가 그저 불쌍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그에게 탈북민은 그저 편견의 대상이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편견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자유로운 이 땅에서 오직 제 노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일궈냈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박 사장님, 오늘 저희 회사와 논의하실 안건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시작하자 박 사장은 겨우 정신을 차리는 듯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에게 과거를 들추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현재의 모습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증명이었으니까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게 무엇이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요. 박 사장 앞에서 제가 보여준 것은 복수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편견을 넘어선 온전한 인간으로 우뚝 섰다는 저의 존엄성이었답니다. 그게 바로 희망의 가치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 제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어요.